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자리에서 제3지대 개혁연합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후에 사회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5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용해인 대표의 구상은 어떤 것인지 직접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너무 바쁘시죠? 네.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에는요, 제가 토요일에는 이제 지역에서 그 기본소득, 기본사회 관련된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세종시와 여수에 다녀왔고요. 이야, 하루에 네. 두 군데를 세종과 여수.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게 가능한 적입니까? 트랙입니까? 열심히 다녔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총선 전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들내미랑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집에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진짜 잘하셨습니다. 예. 용해인 의원님 반갑습니다. 용해인 의원 반갑습니다. 뭐 인기가 너무 많으세요. 예. 어찌됐든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 중심으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죠.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를 천아용인. 용은 없던데요? 용은 미국에 출장을 갔대요. 그래서 없고 용은 빠지고 천아인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한 1,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들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열람망으로 뭐 하루 만에 몇만 명을 모았다. 5만. 예. 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긴 한데 네. 아마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TK에서의 주목도가 좀 높을 테니 네. 이 정도의 수치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최대 정도의 수치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과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민주진보 진영의 제3지대 구축, 그러니까 그 사자구도의 구성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금요일에 제안드렸던 개혁연합신당도 좀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만 좀 드리면 왜 다시 TK인가 이걸 다 생각해봐야 된다. 이 TK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실망한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표출시키고 또 결집한 결과일 텐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처럼 이제 반윤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다면 사실 좀 거꾸로 국민들의 그 분노와 실망감에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부에게 반대하는 혹은 실망한 동력을 보수 정치의 확대로 다시 이렇게 주워 담은 결과로밖에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첫 번째는 개혁연합신당도 분발해야겠다라는 성찰적 태도, 그리고 또 하나는 반윤 이외에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좀 면밀하게 보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묻지마 반윤연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자, 그러면 어떤 연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예컨대 그래도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찌그럭버그럭 하면서 이준석도 나와서 얘기하고 뭐 인유한 혁신이도 출동하고 뭐 물론 버티기에 들어간 김기현 대표 뭐 장제원 의원 이런 사람들도 있으면서 굉장히 역동적이다. 저쪽 당은 뭔가 움직임이 활발하네.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조용하고 그다음에 부자 몸조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그 가운데 용해인 의원께서 이렇게 개혁연합신당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자, 그러면 묻지마 반윤연대 말고 진보 진영,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어떠한 전선을 긋고 어떠한 선거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이준석 신당도 반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개혁연합 신당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겠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추상적인 가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합의해낼 수 있는 연대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구상하는 이 묻지마 반윤 연대가 아닌 개혁 정치 연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추상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대는 이미 이전에도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뭐 노동을 중심으로 한 뭐 연대, 뭐 기후 위기 극복을 중심으로 한 연합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그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무엇을 바꿀 건가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자꾸 뭐 노회찬 전 대표님을 이렇게 호명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추상적 가치를
그 이야기함으로써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 의식이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연합 정치의 모습은 뭐 예를 들면 개혁연합신당에 들어온 많은 정치 세력들이 30대 과제, 22대 국회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30대 개혁 과제를 합의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 개혁연합신당을 승리하게 만들면 22대 국회에서는 저 30가지의 의제들이 논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이런 연합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 없었던 연합이기도 하지만 또 올바른 연합 정치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하고 이런 연합 정치를 좀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제 중심, 과제 중심으로 30가지 딱 놓고 이 30가지에 대해서 당신 합의하면 들어오고 여기 합의 안 하면 안 껴줘, 못 들어와.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면 네.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런 방식의 연대연합 논의보다는 특히 제3지대 논의가 뭐 이준석이랑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뭐 아니면 뭐 금태섭, 양향자 뭐 등등의 이제 제3지대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와 누가 만나면 뭐 수도권 30석, 뭐 TK 30석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연합할 거냐, 연대할 거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필요한 정치적 과제와 의제를 두고 세력을 만들어서 국회로 들어가는 전략을 쓸 거냐. 이게 선후 앞뒤가 좀 다르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준석 대표만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을 저격을 했어요. 연설문에서. 그러면서 대구의 환심 사고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산업화 넘어서 대구가 뭐가 바뀌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실정에 실망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으면 윤석열 정부 시대에는 좀 변화된 정치의 효능감을 봐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는 대구가 아니라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새로운 선택을 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용해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민주개혁 진보 진영 안에서 새로운 정치. 이준석 대표는 보수 진영 안에서의 뭐 불판을 갈아엎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서로 간의 양자의 틀 안에 있는데 이 틀을 넘어서서 연대는 못하더라도 뭐 상식적인 토론이나 이런 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기본적으로 전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같이 정당을 하거나 연합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준석 신당이 반윤을 이야기하지만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사 윤석열에서 대통령 윤석열로 만든 1등 공신이 이준석 전 대표 아닙니까?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한 반성은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네. 1차적으로 제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진보적 정권 교체 그리고 개혁과제, 분명한 개혁과제를 추진해내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와 네. 이를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동의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준석 신당이라는 제3지대가 등장했을 때 무당층을 이준석 신당이 흡수했을 때 그 이준석 신당 결국에는 보수 정치의 확장으로 귀결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민주당,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이라는 3자 구도가 아니라 이 무당층에게 누가 더 소구력이 있을 것이냐, 어떤 미래가 더 선택받을 것이냐를 두고 경쟁하는 4자 구도로 다음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제가 이제 다른 출마 방식이 아니라 개혁연합신당을 제안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3지대 개혁연합신당을 통해서 제3지대를 보수의 맥락에 있는 이준석 대표가 차지하도록 두지 않겠다. 사파정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진보의 포션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선언으로 들리는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연합의 대상입니까? 네, 일단 연합의 대상을 이제 고민하려면 왜 이 개혁연합신당을 해야 하는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력, 그러니까 개혁 정치의 내용을 분명히 제출하고 이걸 22대 국회에서 실현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제3지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선거공학적 논의를 좀 몰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혁 정치의 공론장으로서 제3지대가 작동을 하고 양쪽에 있는 진영을 개혁 정치로 끌고 오는 동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사자구도로 만들어야 윤석열 정권의 재창출 혹은 보수 정권의 재창출로 이어질 이준석 신당을 이준석 신당의 승리를 막고 이제 진보적 정권 교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정리를 하면 선거공학적 세력과는 같이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재창출로 귀결될 세력과는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제외하고 개혁 정치의 내용에 동의하고 민주진보 진영이 더 큰 승리를 만들겠다는 것에 공감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비례정당은 안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됐든 지역구에 본인도 지역구 험지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국 정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기호 3번을 받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용해인 대표께서 구상하시는 개혁연합 신당은 비례연합정당입니까? 지역구까지 포함하는 정당입니까? 그러니까 선거의 구체적인 출마의 전술은 네. 사실은 개혁연합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이제 그 기자회견 지난주 금요일에 한 다음에 지역구 출마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네. 저도 구체적으로 지역구를 한 2곳 정도를 고민을 하고 있었고, 사실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한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혁연합 신당 같은 큰 싸움을,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기본소득당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구들을 많이 받으면서도 현실적인 고민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좀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 그렇게 돌파해서 한석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당내의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민주진보 진영이 크게 승리하는 판을 열겠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결정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정한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개혁연합이 구성되고 개혁연합 신당이 구성되고 승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이 무엇일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출마가 필요하다면 지역구 출마도 할 수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당의 의석 한두 개, 저 개인의 재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제가 비례에 출마한다,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1차적인 논의의 대상 혹은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비례연합정당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선거제도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병리평으로 돌아가진 않겠죠?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국회에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글쎄요. 만약에 병리평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비례연합정당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개혁연합신당의 역할이라는 건 네. 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민주진보 진영의 개혁 정치의 내용을 견인하겠다, 승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민주당에게도 개혁연합 신당의 존재가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설득해 나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런 네. 면에서 이 민주당으로서 민주당에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또 당장의 개혁연합 신당의 개혁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병리평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냐, 이런 하나하나의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네. 이 개혁연합 신당, 개혁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의지들을 모아나가는 것이 그 과정에 좀 주력하려고 하고요.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병리평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한다. 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모이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정의당에서
좀 새로운 움직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 권력. 이분들이 오늘 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이준석 신당과 가깝고 그리고 용해인 의원하고는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과 상식과는 열려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게는 왜 열려 있고 용해인 의원에게 왜 닫혀 있습니까? 용해인의 개혁연합신당에는 왜 닫혀 있을까요? 국민들은 그것을 납득하실까요? 그분들 진보 정당 아니에요? 저는 진보 이전에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고자 하는지가 국민들께 설득이 되어야 네. 국민들이 판단을 선거에서 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새로운 세 번째 권력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누구의 신당 뭐 이준석 신당 이런 분들이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저렇게 연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준석 신당과 감정적으로 가깝고 용해인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준석 신당 이라는 것을 이준석 신당이 보수 정권의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께 이 진보적 정권 교체 그리고 이 개혁 과제들의 힘 있는 추진이라는 것을 설명해 낼 만한 명분도 그리고 내용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원칙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신당과 더 가깝기 때문에 개혁연합신당 개혁연합신당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거는 분명히 저희도 함께 할 수 없는 원칙을 그분들께서 천명하신 거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참 국민들 입장에서 평범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의당은 진보정당이고 사실은 그 뿌리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계와 함께해서 시민사회가 뭉쳐서 만든 진보정당이고 사실상 지난 총선 그리고 지난 선거까지 유의미한 제3지대를 형성하고 있던 정당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당의 일부가 세 번째 권력이라는 의견 그룹을 만들고 나서 이분들이 진보 정치 표방하는 용해인 의원하고는 같이 못하겠고 보수를 표방하는 이준석 신당하고는 심정적으로 가깝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진보고 뭐 보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우리 용해인 의원께서 총선 계획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호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반윤석열에 기대서 반사 이익 정치만 하고 있다. 개혁에는 소극적이었고 혁신과 쇄신은 좌절됐다.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민주당에 실망하신 겁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민주당이 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는 방파제 역할 그리고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이 뭐 자고우면 하기도 했지만 야권 공조 속에서 해왔던 성과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이제 횡재세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낼 이 큰 세력이다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21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그리고 이전 정부의 집권 여당이지 않았습니까? 집권 여당, 특히 촛불 정부의 집권 여당으로서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 왔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국민들 뭐 이렇게 여러 언론에서 지금 민주당의 위기가 뭐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뭐 강성 팬덤 때문이다 이런 진단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진단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런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전에도 사실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들께서는 모아주신 거고 대선에서도 결국에 패배하긴 했지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제 그 정권을 넘겨주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그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국민들이 보냈던 개혁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현재의 그 스스로를 개혁해낼 수 있는 그리고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다수당으로서 추진해낼 수 있는 동력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민주진보 진영의 큰 승리를 위해서 이 민주당을 견인하는 역할들을 다른 세력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이 살아남는 길 그리고 또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진보 진영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한다면 네. 뭐 역사성으로도 볼 수 있고요. 역사성으로도 군부 독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정당 그리고 진보 정당을 자임하면서 우리 사회의 평등 이런 문제들을 사회의 주요한 아젠다로 올리기 위해서 정말로 백방으로 노력해왔던 정당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역사성으로만 규정되는 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무엇이 민주진보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이 반민주적 행태, 막 상대방을 공산 전체주의로 규정하면서 절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야당의 당수와 대화 한번 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정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3년 대한민국에서 진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겠죠.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급변하는 뭐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이런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각 나라들은 뭐 산업 체계도 전환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걸 이제 통과시키면서 기후 위기 시대 그리고 이 기술 경쟁, 기술 혁신 관련돼서 최대한의 지원을 국가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그런 노력에서 굉장히 소홀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K-칩스법을 제가 주로 예로 드는데 이름은 굉장히 거창하지만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산업의 세액공제 조금 늘려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필요하다면 반도체 분야의 세액공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국가라는 게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조금 늘려주는 게 혁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대안들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지금 시기에 진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민주진보 진영은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당이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민주당은 없습니까? 민주당도 들어있죠. 네, 민주당을 포함하고 큰 정당이면 민주당, 그다음에 작은 정당이면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열린민주당 여기까지 포괄하는 이런 정당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기존의 진보 정당들도 예. 지금 시대에 맞는 진보, 예.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뭐 몇몇 의원 개인들을 이제 원인으로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그런 해석에도 또 동의하지는 않는 게 진보 진영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혁신을 못했기 때문에 쇄신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당은 어떡합니까, 의원님? 네, 그런 면에서 정의당에게도 지금 네. 시대에 발맞춘 진보 정당으로서의 쇄신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도 즉 그런 쇄신을 해낸다면 혹은 그런 방향성에 공감한다면 제가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최근 정의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거연합 정당을 보면 네. 여전히 좀 추상적인 가치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녹색을 중심으로 한 가치 연대, 뭐 네. 노동을 중심으로 한 가치 연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는 것에 답할 수 없는 가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보 진영도 좀 그런 추상적 가치만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진보 진영이 그리는 국가의 미래, 그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비전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정치 활동에 처음 이제 발을 들이게 된 게 2010년에 노회찬 당시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들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제 기억에 모든 서울 시민들이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네. 저는 그게 정말 달라진, 그러니까 노회찬이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을, 서울 시민들의 삶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명쾌한 하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보 정치가 좀 그런 비전, 그런 구체적 그림들을 우리가 좀 혁신하고 쇄신하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데에 좀 실패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용해인의 개혁연합신당이 집권을 하면 뭐 이렇게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어떤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전 국민이 악기 하나 정도는 하게 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까? 전 국민이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삶이 네.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건 사명지향적인 기업가형 국가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사명지향적인 기업가형 국가. 예, 그러니까, 어려워요, 의원님.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기술 경쟁을 하고 이 기술 그렇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막 갈등들, 패권 경쟁이 대한민국의 지경학적인 위기로 찾아오고 막 네.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대한민국도 그러면 미래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잠재 성장력,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 경쟁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민간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뭐 IRA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걸 통해서 국가가 주도로 그런 산업 체계를 개편하면서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국가가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국가가 인내 자본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대규모의 공공 투자를 통해서 혁신을 이끌어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혁신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혁신의 성과를 예전에는 경제 성장을 하면 그 결실을 소수의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방식이었는데 네. 제가 제안드리는 단 한 가지 차이점은 그 혁신의 결과, 성과를 소수의 대기업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한 부분이니 다시 국민들께 일정 부분을 돌려드리자. 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국민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네.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게 뭐 아주 낯선 개념은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했던 역사도 보면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포갑적인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민주적인 과정들이 반드시 담보되어야겠지만 이전의 경제성장도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다.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걸 통해서 뭐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고속도로도 깔고 철도도 깔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디지털 전환 시기에 맞는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R&D 예산 막 대규모로 삭감하고 정말 대책이 없어 보여서 그냥 지금 당장 뭐 국민들이 이게 좀 공공선이 무너지고 있다, 막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뭐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수준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잠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컨대 이런 국민배당이 된다면 그러면 그 기본소득당 당원인 이른바 이제 편돌이, 편순이, 알바생 이런 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겁니까? 기본 사회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소득이 분배되는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네. 국가의 역할을 또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들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일자리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양극화되고 사라져 간다고 하는 시기에 그 노동이 아닌 방식으로 분배되는 소득을 마련한다는 건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곧 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장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동이 아닌 방식으로 분배되는 추가분의 소득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덜 일하고 정말로 아까 노회찬 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한 내가 하고 싶은 악기 하나 혹은 나를 위한 취미생활 하나를 더 나를 위해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용해인 대표도 노회찬 대표 얘기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노회찬 대표를 어떤 그 대한민국 정치의 롤 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노회찬 전 대표가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다. 살아계셨다면 어느 편에 서셨을까? 그것도 궁금한 대목이네요. 이준석 신당 향해서 안철수식 내용 없는 중도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연일 사실 입만 열면 안철수 의원 욕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뭐 이러면서 왜 지금 강서 보궐선거에서 패배해놓고 그 원인이 왜 이준석 제명에 있는 거냐. 안철수의 혁신, 이준석 제명. 막 이런 거 이해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준석 신당이 안철수식 내용 없는 중도 정치로 귀착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캐릭터가 안철수 전 대표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안철수식의 새롭지 않은 새정치 그리고 내용 없는 극중주의 같은 것과 똑같은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극중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네, 지금? 그러니까 내용 없는 극중주의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워낙 뭐 인지도도 높고 네. 유명한 분이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까지 했던 분이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본인의 생각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모두에게 저는 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아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잘 떠오르지 않으실 것 같고 정치인인 저도 딱 그려지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평론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누가 뭐라고 말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평론은 많이 하지만 이준석의 정치가 뭐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보수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수의 불판을 바꾸겠다. 그래서 대구에 가서 붙어보겠다. 불판을 대구에서 왜 바꿔야 하는가? 보수의 불판을 네, 바꾸겠다라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보수의 불판을 왜 바꿔야 하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꿔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잘 알겠어요. 그래서 당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판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지만 주도권 싸움이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보수 정치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요. 뭔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수 정치인의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 길은 저의 길과는 많이 다른 길이겠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걸 마저 말씀드리면 뭔가 안철수식 새롭지 않은 새정치 혹은 뭐 이렇게 극중주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영이 있고 여기에 정 가운데에 내가 있겠다라는 투의 어떤 포지셔닝 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이 안철수식의 새정치가 몰락하고 나서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게 흡수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밉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거칠다라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흡수된 것처럼 이준석 신당의 미래도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큰 흐름 속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준석 전 대표가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안철수식 행보와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본인의 책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통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안에 보면 뭐 평소에 얘기했던 뭐 북한 그 방송 공개하자.
한국에. 그래서 뭐 그거 보고 평가하도록 하자라거나 기후 위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책적 의제들이 있는데 용해인 대표가 너무 나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정책이 없지 않다. 다만 보수의 입장. 그러니까 진보는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중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 한동훈 장관과 경쟁하면서 보수의 어떤 그 차기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노선으로 저는 이제 해석이 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 안에서 싸우고 우리 용해인 대표는 진보 안에서 싸워서 나중에 격돌해서 둘 다 대선 후보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네, 많이 먼 큰 그림인 것 같고요. 언젠가는 네. 하셔야죠. 지금은 아직 연세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한 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인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책을 썼다, 그 책을 봐라라고 하면 제가 더 할 말은 없는데 정치인이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정견을 밝히는 수많은 자리에서 그 내용들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본인의 비전과 내용과 정책들이 가서 닿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분명하게 자신의 말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고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뭔가 이렇게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이 방송에 나와서 정치 평론을 하듯이 누군가의 발언에 대해서 평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 정치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국민들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실제로 선거라는 과정에서 승인받고 평가를 받아야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그 내용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선거 과정에서 전혀 이야기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선거 끝나고 갑자기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많은 것들을 추진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정치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연주님께서 용해인 의원님 정치 소신 멋집니다라고 하셨고요. 이다양님은 여제조 봐주세요 용 의원님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수연님께서는 정치인으로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는 이준석. 사실 하고 싶은 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남들 평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준석 대표 비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동의합니다. 기득권 싸움 이렇게 해주셨고요. 십장님께서는 공정한 경쟁으로 기회의 사다리가 살아있는 토론으로 정치가 가능한 다원화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좌청룡 500호님께서는 떴다 용해인. 남시백님께서는 용해인 의원님 대한민국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대봉님 글을 좀 읽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놓쳤어요. 뭐 꼭 필요하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젊은 정치인 용해인 의원께서 지난 시기 보여줬던 국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의정 활동을 너무 잘했다.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용해인 의원이 보여줄 수많은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지 가운데 지역구가 빠져 있어서 왜 그런 거냐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정치 제도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뭐 좀 선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애시당초에 뭐 광주나 안산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호남과 수도권 한 곳을 검토를 호남과 했고요. 수도권.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두어 개 정도의 지역구를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특히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내부적으로는 좀 어느 지역구 방향으로 추진해보자라는 논의들까지 구체적으로 좀 마쳤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신당의 흐름이 구체화되면서 이 다음 총선의 구도가 이 3자 구도로 흘러가면서
이 무당층, 그러니까 제3지대라고 불리는 무당층을 보수 세력이 다 흡수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면 다음 뭐 총선의 결과도 어렵고 총선 이후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더한 퇴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음번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다라는 문제의식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자신도 있었는데 네. 지역에서 네, 해볼만하다. 논의하던 거를 다 좀 이렇게 엎어버리고 이런 큰 그림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청들과 요구들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 요구들을 좀 굉장히 무겁게 고민을 했었고 이번 총선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 또 기본소득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좀 내부적으로 정말로 격렬한 검토 끝에 좀 결정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 한 명의 재선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좀 클리어하고 좀 손쉬운 일, 쉬운 선택,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작은 정당이 그런 당리당량만 추구하면 국민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전망, 비전도 굉장히 줄어들고 좀 내년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 암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겁니다. 제 느낌에 이준석 잡으러 용해인이 떴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이제 극우 보수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막 퇴행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전체 국제사회가 퇴행할 거냐에 대한 불안과 비판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특히나 이제 보수 정치가 가뜩이나 보수적인데, 거기서 더 보수 정치가 횡행하게 될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아예 큰 판을 좀 갈아엎자, 사파전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차원에서 출격을 하신 건데, 아까 댓글에도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뭐 그렇게 기본소득 이재명 대표의 기본 노선이기도 하고요. 뭐 지난 대선 때는 갑자기 실종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본소득이라는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민주당에서 정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따로 개혁연합신당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네, 제 주변에도 그런 제안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연합신당은 기본소득당의 민주당과 합당을 하지 않는 기획이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 개혁 정치의 내용들을 그리고 그 힘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작년 4월에 횡재세를 처음으로 제안을 드리고 이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직접 공동 발의를 하고 당론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정무위, 그러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기사가 이재명 대표가 나오셔야겠네. 그런 기사가 이재명 대표가 개혁연합신당으로 오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의원들 너무 재밌네요.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건 아니 당대표가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국회 정무위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 법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당이구나.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비명계 의원 그룹에서 나왔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비명계인지 아닌지는 제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정부 여당이나 은행권 그리고 재계에서 반복하는 논리들을 민주당의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이제 민주당의 슬로건 같은 거잖아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의 입장으로 은행과 재계와 그리고 보수 언론의 논리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에 제가 좀 굉장히 실망을 하기도 하고 좀 슬픔을 느끼기도 원전도 했어요. 그래요. 원전 마피아들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로비스트 비슷하게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특정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 한 명이 지배하는 정당보다 민주적인 정당에서 다양한 이견들이 분출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은행 횡재세라는 이슈는 민주당 내의 당내 민주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 정체성 차원의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떠들썩하게 은행 횡재세 추진한다. 그래서 고금리에 고통받는 취약계층들, 국민들 돕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홍보했는데, 일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조차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개혁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개혁연합신당이 분명하게 민주당을 더 개혁적으로, 더 개혁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뭐라고 할까요? 포부? 네. 저 한 명이 민주당에 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네. 저는 오히려 밖에서 이렇게 민주당을 견인하겠다. 네. 정의당이 옛날처럼 그렇게 혁신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으니 용해인이라도 나서서 이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선언으로 들리겠습니다. 십장님께서 저는 유승민 지지자이고 이준석을 아낍니다만 용해인 같은 분을 정치권 특히 진보 진영에서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품격님께서는 용해인 의원이 다당제를 발언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등은 다당제 발언은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국민의힘 당이 없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없어질까요? 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 정치와 진보 정치, 뭐 극단의 양극단을 넘어서 좀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정치 현실은 이렇게 발이 좀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게 확실해요. 이번에도 선거법 협상을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병립형.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의석이 많은데, 이거를 연동형 비례제라는 형식으로, 그 당시에 우리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지금도 반대. 그러므로 우리는 병립형 안 하면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 거야. 이런 태도예요. 전혀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역사적 퇴행 이런 거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표방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의 논리를 대변하거나 보수 언론을 대변하거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계속 되거든요. 가까이서 보시니까 왜 그런 일들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구조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다른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하기에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특정 정당에 대한 이제 진단을 한다기보다는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면 네. 늘 총선 때마다 50% 이상 물갈이가 되거든요. 초선 의원이 50%가 넘잖아요, 보통. 네.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바뀌어도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결국에는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정치 세력이 바뀌어야 실제로 정치가 바뀐다는 것을 이미 수많은 초선 의원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져간 역사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없어지고 나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정당을 더 오른쪽으로 밀어내서 그 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실제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럼 국민들이 정치의 효능감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느끼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개혁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구나,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더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 비대위가 출범했잖아요. 김준호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 만나서 논의는 좀 해보셨습니까? 이 틀 안에 들어올 가능성 있을까요?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과 연락을 한 적은 없고요. 정의당 네. 차원에서도 이 사안들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연합정당 관련돼서도 저희가 연락을 받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 그리고 분명한 개혁 과제라는 것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누구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의당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이 선거연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제가 가진 문제의식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네. 지켜볼 일이고 뭐 가능성을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 진보 진영의 원로들이 나섰습니다. 자, 이러지 말고 진보 정치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재정당이 다 들어와라. 민주당도 들어오고 정의당도 들어오고 개혁연합신당도 들어오고 세 번째 권력 다 들어오고 해서 논의해서 선거제도 문제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총선 전략 어떻게 할지 함께 논의해보자라고 내일 제안을 할 예정이에요.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개혁연합신당은 이 진보 원로들이 제안한 원탁회의에 들어가서 함께 협력적 논의를 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네, 원로분들이 저희에게 기본소득당에게 뭔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요청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새로운 정치가 등장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희도 공감하고 원로분들께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이 연합 논의를 할 때 경계해야 된다 함께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냥 우린 진보 진영이니까 뭉치자. 반 윤석열로 뭉치자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 필요한 정치의 문법은 아닌 것 같다. 네.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탁회의 형식이라고 하든 뭔가 다른 형식이라고 하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한 연합인가를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 저는 충분히 기본소득당과 뭐 개혁연합신당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큰 판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5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가운데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잡힐지는 뭐 그날 정치는 생물이라서 매일매일 변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연합전술하고 선거연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연대에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예컨대 민주당하고 개혁연합신당하고 선거연대에서 어느 지역에는 누구를 어떻게 낸다 뭐 이런 정도의 논의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연대와 연합이 다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원칙에 네. 공감한다면 그리고 그런 진보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함께 힘을 모은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뭐 연대든 연합이든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의 과제는 총선까지 아직 네. 4달, 5달이 남지 네.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과제는 이제 개혁연합신당을 조금 더 너르고 크게 구성해내는 것이 좀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용혜인 의원께서도 지금 토크 콘서트 시작하셨습니다. 네. 어제부터 돌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전국 순회, 순회 공연인가요? 네.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 예정하는데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이준석 신당하고 좀 차원이 다른 새로운 토크 콘서트를 만드십니까? 아예 어디로 가야 되나? 네. 근데 제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특정한 지역구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네. 국민들을 대표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전국순회 의정보고회 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2020년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이 있었고 2021년에도 마찬가지고 2022년에는 이제 대선 시즌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인데 마지막 해에는 꼭 해야겠다 싶어서 정기국회 일정도 있고 뭐 정기국회 끝나도 국회에서 총선이나 이런 관련된 일정들이 바쁠 테지만 좀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해왔던 활동들을 직접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 12월 2일 광주에서 시작을 합니다. 12월 2일 광주. 네, 예. 1월 초까지 한 40여일 동안 26개, 27개 지역을 다닐 예정이고. 26개 지역이요?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 2천여 명 정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의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지역에 계시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또 찾아뵙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들도 의정 보고에는 저녁에 있기 때문에 네. 낮 시간에는 좀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추송 신당이라고 있어요. 예,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이분들이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비례정당, 위성정당 만들 생각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분들도 연대의 대상입니까? 근데 뭐 아직 연합에 구체적으로 신당의 그림이 나오거나 한 건 아니어가지고 네.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민주진보 진영의 큰 승리라는 것에 공감하는 세력이라면 혹은 개인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뭐 구체적인 정치 세력화가 진행된 다음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단계에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이 개혁연합신당을 하는 이유는 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 뭔가 입지. 정치적 활동을 네, 위해서 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공감하신다면 네. 근데 굉장히 궁금해요. 앞으로 무대에 용해인 대표하고 같이 서게 되실 분들이 천호선 사무총장 말고 누가 있을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살짝 좀 팁 좀 주세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실지. 사회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말고 또 어떤 개인도 참여하실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네. 공감대를 좀 오. 형성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성평등 여성 관련된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 뵙고 뭐 종교계에 계신 분들도 뵀었고 네. 지식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과도 이번 주에 또 간담회를 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좀 그런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뭐 언론에서 크게 다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닥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것들이 올라오고 이제, 있다.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당장 뭐 언론에서 크게 주목받는 그런 흐름처럼 보이진 않을 수는 있지만 저는 12월 말 1월 초가 되면 구체적인 큰 흐름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합니다. 네. 마중물님께서 용해인 대표님도 시원한 정치, 개혁과 혁신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오기를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또 이제 토크 콘서트 앞두고 참가 요청 뭐 이런 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20개 정도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와달라 저기도 와달라 이 지역에서도 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가능한 만큼 일정들을 좀 채워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비례대표 의원이 전국 돌면서 의정보고회 하는 거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대선급 비례대표. 네.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의정보고회에 많이 함께 해주시면서 고민을 나눠주시면 좋겠고 또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하고 제 채널에서 하지만 현장에서 소통하는 건 또 다르겠죠. 감각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그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개혁연합신당은 분명히 이 진보적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작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당면에 있는 위기들이 개혁 정치의 내용으로 좀 채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의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포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방향, 뭐 혹은 누구를 만나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과 더 함께하면 좋겠다, 어떤 정책이 개혁 과제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많이 받는 그런 열린 과정으로 좀 만들어 가고자 하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좀 성실히 답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지지와 응원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수진님께서 용해인 젊지만 용기 있고 멋지십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용해인의 앞으로 정치적 도전이 어떻게 귀착이 될지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가 또 조만간 토크 콘서트 와중에 또 급습해서 인터뷰도 모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